안녕하세요. 아이들만 보고 버티며 겨우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올해 내린 첫눈을 보셨나요? 창밖에 송이송이 흩날리는 눈꽃이 참 예쁘고 슬퍼서 저는 하던 업무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덕분에 급한 업무를 밀려서 상사에게 된통 깨지기도 했죠. 향미 씨,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낭만 찾아? 아니면 설마 아직도 작년 일로 정신없는 건 아니지? 아, 내가 말을 하다 보니 그만. 아무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해. 제게 화를 내던 상사는 자신의 말이 지나쳤다는 걸 느꼈는지 급히 자리를 벗어나더군요. 저는 여전히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런데 상사에게 사과라면서도 제가 사과라는 대상이 정말 상사인지 아니면 이제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여동생인지 스스로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제가 첫눈을 보며 느낀 감정은 낭만이 아니라 여동생의 죽음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입니다. 상사가 이야기했던 작년의 일 또한 여동생이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된 사건이었죠. 그날 이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고통은 조금도 옅어지질 않더군요. 게다가 더 이상 여동생의 이야기를 하소연할 것도 없어 저는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누구든 한 사람이라도 불쌍한 제 여동생의 사연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함의 말이죠. 여동생은 저와 나이가 무려 11살 차이나 나는 저희 집의 늦둥이였습니다. 12살의 나이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동생을 보는데 눈, 코, 입도 심지어 손톱, 발톱도 너무 작아서 만져보기조차 조심스러웠죠. 형미야, 네 동생 성은이야. 이제 네가 네 동생 잘 챙겨줘야 한다. 어서 손 한번 만져봐. 엄마의 말에 저는 용기 내어 동생의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생이 제 엄지손가락을 꼭 붙잡더라고요. 그 느낌이 너무 이상하고 신기해 아직까지도 그 작은 5손가락의 움직임이 제 머릿속엔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엄마와 저와 동생은 동생이 돌이 되기 전에 서울의 외할머니 집으로 올라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집안일에 별 관심이 없던 아버지란 인간이 결국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거든요. 외할머니는 식당을 운영하셨고 엄마는 어느 정도 동생이 자란 뒤엔 새벽까지 운영하는 대형 고깃집으로 일을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전 학창 시절 내내 친구들과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동생을 돌보러 집에 일찍 귀가해야 했죠.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제 나이 17 이후로는 특히 말입니다. 엄마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녁에 퇴근하는 식당으로 일자리를 바꾸었지만 동생이 워낙 제 껌딱지였던지라 저는 여전히 집에 일찍 들어와야 했어요. 심지어 대학 입시를 위해 엄마가 보내주신 학원조차 동생이 밥도 먹지 않고 저만 찾던 통에 다니기가 수월치 않았죠. 에이, 언니, 이제 성은이 싫어? 왜 맨날 집에 없어? 언니 공부 방해 안 하면 옆에 있어도 된대서 나 얌전히 있었는데 나랑 있어, 나랑. 언니도 내 친구들처럼 내가 싫어진 거야? 어? 내일은 학원 가지 마. 애정 결핍이 심했던 동생은 어린이집에서까지 따돌림을 당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자기 아버지 얼굴은 기억도 못하는 제 동생이 가여웠습니다. 저는 속상해하는 엄마를 설득한 후 2달 만에 학원을 그만두었죠. 사실 학원을 다니고 싶긴 했지만 차마 여동생을 모른 척 할 순 없었거든요. 이후 저는 겨우겨우 턱걸이로 수도권의 대학에 합격했는데 동생이 절대 저랑 떨어져서 못 산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통에 저는 2시간 반 거리를 매일같이 통학을 했습니다. 넌 네 언니가 그렇게 좋니? 응, 엄마. 언니는 내 제일 친한 친구야. 언니도 그렇지? 그럼 언니도 성은이가 제일 친한 친구지. 성은아, 그래도 학교에선 친구들도 잘 사귈 줄 알아야 돼. 알았지?
동생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해야 했지만 전 그래도 괜찮았어요. 엄마가 가족을 위해 희생했듯 저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평생 엄마의 든든한 딸이자 친구가 되어 오래도록 살고 싶었건만 엄마의 몸은 젊은 시절의 고생을 버티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엄마, 엄마, 나 이제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엄마는 제가 대학을 졸업한 뒤 사회 초년생이 되었을 때 그만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 동생의 나이가 고작 14살이었죠. 그렇게 저는 세상에 동생과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너무 먼 지방에 사시던 이모는 서울에 있는 우리 둘을 보살필 수 없는 입장이셨거든요. 저는 회사를 다니며 최선을 다해 동생을 잘 키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동생은 자꾸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동생을 찾으러 얼마나 많은 날을 밤거리를 헤매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겨우 동생을 집에 끌고 들어오면 몸도 마음도 지쳐서 다음날 회사에서 졸지 않기 위해 제 허벅지를 얼마나 꼬집어댔는지 나중엔 허벅지에 있는 멍자국이 사라지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다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동생은 훈방 조치되었는데 그날 동생을 집으로 데려온 전 동생을 부여잡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성은아, 제발 그만해. 대체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러고 다니니? 그 친구들이랑 그만 좀 어울리고 이제 평범한 고등학생처럼 살 수 없어? 네가 잘못되면 내가 나중에 엄마 얼굴을 어떻게 봐? 걔들이 없으면 언니 지금 만나는 사람 있지?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그 사람. 언니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난 어차피 혼자 남겨질 거잖아. 걔네도 다 나처럼 쓸쓸한 애들이야. 내 옆에 남아줄 애들은 바로 걔들이라고. 언니도 언니 인생이 중요하니까 남자친구도 만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난 내 인생 살면 안 돼? 언닌 이기적이야. 아니야, 성은아. 어떻게 결혼을 한다고 해서 네가 내 가족이 아닌 게 되니? 네가 싫다고 하면 언니 결혼 안 할게. 너 없인 아무 데도 안 갈게. 넌 언니한테 동생이고 자식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널 떠나도 언니 네 옆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성은아, 언니를 위해서, 아니,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제 네 인생 망치는 짓은 그만해줘. 이러다 언니 정말 죽겠어. 제발 언니 좀 살려주라. 동생은 당시 첫 남자친구와 조심스레 만남을 이어가고 있던 저를 보자 마음이 불안했던 모양이었어요. 다행히 진심 어린 제 애원이 동생의 마음을 움직였던 모양인지 이후 동생은 조금씩 어울리던 무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비록 다시 공부를 시작하긴 늦었지만 동생은 미용학원에 다니며 기술을 배우고 싶다더군요. 그렇게 성인이 된 동생은 미용실에 취업을 했죠. 10대 땐 그렇게 집에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더니 성인이 되고 나선 집순이 다 되셨습니다, 동생님. 우리 언니랑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지냈으니까 이제라도 언니 옆에 콕 붙어 있어야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엔 치맥코? 한번 크게 엇나갔던 동생은 어느새 다시 언니 껌딱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생이 마음을 잡은 건 다행이지만 또 다른 큰 고민거리가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여전히 만나고 있던 고등학교 교사인 남자친구였죠.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 남자친구의 나이가 저보다 5살이나 많았던지라 저 또한 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겠더군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미안해요. 근데 나 차마 제 동생을 두고 저만 잘 살자고 결혼하지 못하겠어요. 난 그런 문제로 당신이랑 헤어지기 싫어. 그럼 이렇게 하자. 당신 동생이랑 우리 셋이서 같이 살면 되잖아. 당신 동생 나도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해줄게.
말이 쉽지 어떻게 서로 생판 모르고 살던 두 사람을 한순간에 가족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저는 고민 끝에 동생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었는데 동생은 당연하게도 굉장히 착잡한 표정이더라고요. 사실 나 예전에 언니한테 이기적이라고 말했던 거 엄청 후회했었어. 언니도 언니 인생이 있는데 내가 언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오히려 이기적인 건 나야. 솔직히 나 아직도 언니랑 떨어져서 살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언니 남자친구가 내놓은 의견이 피할 수 없는 절충안이라면 나 그렇게 할게. 그렇게 전 나이 32에 극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두 손아래 시누이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시아버지는 고등학교 교감 출신으로 올곧고 인자한 분이셨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너무 많이 기우는 제 사정 때문에 기가 죽어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하며 웃어 보이셨어요. 어린 동생을 책임지고 살았다지?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세상에 참 대견하구나. 부모님 없이 고생 많았을 텐데 앞으로 너만 괜찮다면 우리한테 많이 의지하고 살렴. 명절에도 괜히 동생 혼자 두지 말고 우리 집에 꼭 데려오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버지 같은 어른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런 시아버지 아래서 자란 남편 또한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기에 저는 조금 더 마음을 놓고 여동생과의 합가를 결정할 수 있었던 거죠. 저 외의 사람에겐 경계심이 많던 동생도 몇 달 지나지 않아 제 남편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더군요. 그렇게 우린 조금씩 행복한 가족이 되어갔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동생은 자꾸만 제게 부럽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함께 명절에 저희 시댁에 갈 때도 제 딸 아들과 놀아줄 때도 동생은 종종 아련한 눈빛으로 제 인생을 동경하는 듯한 말을 내뱉곤 했죠. 언니는 참 시댁복도 많아. 어떤 시댁에서 며느리 늦둥이 동생까지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겠어? 어떤 시누이들이 새언니 동생을 불청객 취급 안 하고 친동생 대하듯 잘해주냐고. 시댁 식구들이 내 가족이기만 해? 네 가족이기도 하잖아. 너 우리 시댁 가면 어머님 아버님 정말 친부모님처럼 좋아하고 따르잖아. 우리 시누이들도 다 너한테 잘해주니까 북적거리는 가족이 생긴 것 같다며. 다들 널 아껴주는데 왜 날 부러워해? 그래봤자 어차피 다들 내가 언니 동생이어서 잘해주는 거잖아. 언니 없으면 난 그 집에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걸? 언니, 시내랑 나준이 자는 것 좀 봐. 진짜 천사 같다. 게다가 애들이 벌써부터 엄청 똘똘하고 얌전한 게 내 조카들이지만 정말 예뻐 죽겠어. 너희 형부 닮아서 그럴걸?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너희 형부 어릴 때 딱 우리 애들 같았대. 그래? 언닌 참 형부를 잘 만난 것 같아. 나도 형부처럼 좋은 사람 만나면 나중에 언니처럼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시내랑 나준이처럼 착하고 예쁜 애들도 낳고? 당연하지. 넌 네 형부보다 딱 2배로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저는 저를 부러워하는 동생이 꼭 저보다 더 좋은 신랑감을 만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남자를 만나기는커녕 언제부턴가 아예 일하는 시간 외엔 거의 집에만 붙어서 가족들하고만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6년이 지났을 때 6살이던 제 딸이 제게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엄마, 요즘 자꾸 아빠랑 이모랑 몰래 둘이서만 논다? 어? 둘이서만 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번에 엄마 회사에서 늦게 들어온 날 있잖아. 그때 아빠가 이모 방에서 한참 동안이나 안 나왔다? 우리도 같이 놀자고 했는데 방문까지 잠그고 둘이서만 놀았어. 그리고 저번에 내가 화장실 가려고 밤에 거실로 나왔었는데 아빠랑 이모랑 꼭 붙어서 거실에서 둘이 TV 보고 있던데? 솔직히 다른 사람들끼리 그랬다고 하면 저는 망설임 없이 바람이라고 의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 그 착한 남편과
저밖에 모르는 제 동생이 설마 저를 배신했을 거라곤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저녁 식사 시간에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게 딸에게 들은 이야기를 꺼냈죠. 둘이 저번에 방문까지 잠그고 성은이 방에 한참이나 있었다면서? 애들이 놀아달라고 해도 안 놀아주고 새벽엔 둘이 꼭 붙어서 TV까지 보고 있었다는데 뭐야? 둘이 나 모르게 뭐 하는 거 있어? 나 빼고 너무 친하게 지내면 나 완전 서운해. 아, 애들이 말했구나. 이거 참, 아무튼 애들 있는 집에서 뭘 몰래 하질 못한다니까. 사실 처제가 늦게라도 대학을 가보고 싶다면서 나한테 공부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당신한텐 나중에 서프라이즈로 놀라게 해주고 싶다면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지 뭐야. 그래서 당신 없을 때만 몰래 몰래 처제 공부 좀 봐줬지. 애들이 하도 방해하니까 잠깐 문 잠그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TV는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와보니까 처제가 마침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옆에서 같이 보고 있는데 피곤했는지 처제가 내 어깨에 기대서 잠이 들었더라. 그걸 깨우기도 좀 뭐해서 처제 깰 때까지 좀 기다려줬지. 안 그래, 처제? 어, 형부 말이 맞아, 언니. 아무튼 당신이 서운하다니까 앞으로 우리 덜 친하게 지내야겠어, 처제. 난 세상에서 우리 큰 마나님이 제일 무섭다니까.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남편과 동생의 태도에 저는 그럼 그렇지 싶어서 웃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대학에 가고 싶다던 동생은 통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에게 물어보니 동생은 이렇게 말하며 어깨를 으쓱거리더군요. 아, 막상 해보니까 역시 난 공부는 못하겠더라. 그래서 금방 그만뒀어. 그렇게 1년이 흐른 어느 날 우리 남편의 주도하에 서울 근교 바다로 가족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 바다 냄새. 근데 당신이 웬일이야? 요새 계속 피곤하다면서 애들이랑 좀 놀러 가자고 해도 집에만 붙어 있더니 그래서 요즘 계속 나만 애들 데리고 돌아다녔잖아. 성은이 얘도 힘들다면서 통 집 밖으로 나올 생각도 않고. 그냥 피곤해도 한 번씩 가족끼리 이렇게 바람은 쐬러 나와야지. 오랜만에 가족 여행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첫날 여행 일정을 마친 우린 펜션으로 돌아와 고기도 실컷 구워 먹었죠. 아, 애들도 일찍 잠들었겠다. 술도 얼큰하게 취했겠다. 잠이 너무 쏟아지네. 당신 오늘 많이 마시긴 했더라. 먼저 들어가서 자. 뒷정리는 나랑 처제가 할게. 그래, 언니. 어제 늦게까지 야근하고 아침 일찍 출발하느라 고생 많았어. 얼른 들어가서 쉬어. 남편과 동생의 권유에 저는 방으로 들어가 먼저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인지 화장실이 가고 싶어 저는 중간에 잠에서 깨고 말았죠. 그런데 화장실 다녀오며 보니 펜션 어느 곳에도 남편과 동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순간 저는 불현듯 1년 전 딸이 제게 한 이상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분명 그땐 별일 아닌 듯 넘어갔던 일인데 촉이라는 게 뭔지 갑자기 불길한 느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죠. 저는 조용히 펜션 문을 열고 나와 남편과 동생을 찾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발소리를 죽인 채 근처를 둘러보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남편과 동생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저기 별 좀 봐. 너무 예쁘지, 처제? 왜냐하면 남편은 마치 연인처럼 제 동생을 뒤에서 다정히 끌어안고 있었거든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던 제 오해이길 간절히 바라며 저는 계속해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좀 떨어져 봐요, 형부. 이러다 언니한테 들키면 어쩌려고요. 안 들켜. 아까 못 봤어? 코까지 드르렁대면서 완전히 골아 떨어졌잖아. 내가 오늘 처제랑 둘이 시간 보내려고 일부러 애들 엄마한테 술을 얼마나 많이 먹였는데 내가 처제랑 바다 보러 오고 싶어서 애들의 애엄마까지 다 끌고 오느라 얼마나 피곤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처제가 지금은 내 수고 좀 알아줘야 돼.
형부, 우리 이제 그만해요. 저 언니한테 들킬까봐 매일이 너무 조마조마해요. 형부랑 이럴 때마다 언니한테 정말 미안해 죽겠다고요. 더 늦기 전에 우리 관계 그만 이쯤에서 정리해요. 또 그런다. 처제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아? 나한텐 처제뿐이야. 마음 같아선 애들이고 가족이고 다 팽개치고 처제랑 둘이 그냥 도망가고 싶어.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발 아니길 바랐건만 두 사람의 말은 누가 들어도 바람난 남녀의 대화더군요. 그 더러운 대화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겠던 전 뒤에서 빽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둘은 재빨리 서로에게서 떨어지더니 뒤를 돌아보자마자 저를 보고 사색이 되더라고요. 여보, 우리를 어떻게 찾아낸 거야? 언니,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 어떻게 너희들이 날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난 애를 둘이나 낳은 당신 아내고 평생 널 키워준 언니야. 근데 그런 날 두고 둘이 눈이 맞았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희 둘이? 너희들이 사람이야? 여보, 우선 진정해. 아씨, 잠은 대체 언제 깨가지고. 언니, 아니야. 이거 다 오해야. 난 언니를 배신한 게 아니라. 배신한 게 아니면 뭔데? 세상에 어떤 형부랑 처제가 그렇게 세상 애틋하게 껴안고 있어. 너랑 저 인간 사이의 형부 처제 관계 말고 또 정리할 관계가 있어? 없는 게 지극히 정상 아니야? 그리고 당신 뭐? 가족이고 뭐고 다투고 도망가고 싶다고? 이걸 어떻게 오해라고 설명할 건데? 언니,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그래 여보. 우선 진정 좀 해. 왜 이렇게 흥분했어? 잡지 마. 그 더러운 손들 치워. 내가 너희들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성은이 너,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았는지 알아? 내 학창 시절, 내 공부, 내 미래, 내 시간, 내 친구 관계 모든 것들을 다 널 위해서 희생했어. 그런데 그 결과가 고작 이거야? 내 남편을 빼앗고 싶어서 그동안 날 그렇게 부러워했니? 내 남편, 내 시댁, 우리 애들까지 그렇게 부러워하더니 결국 네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당신, 성은이가 당신보다 무려 16살이나 어려. 당신 딸뻘이네라고. 당신이 그러고도 교사야? 혹시 성은이 얘가 당신한테 먼저 다가갔을지언정 당신이 먼저 얘를 잘 타일렀어야지. 그게 어른이잖아. 더럽고 끔찍한 것들아.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놔. 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오열했습니다. 저를 보고 당황한 두 사람의 표정을 보니 더더욱 확신이 섰거든요. 언제부턴지 모르겠지만 최소 1년간 두 사람은 분명 제 뒤통수를 치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술기운이 아직 몸에 잔뜩 남아있던 건지 갑자기 흥분해서 피가 머리로 쏠렸던 건지 순간 머리가 차게 식으며 눈앞이 핑 돌더군요. 저는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언니! 언니! 배신자 주제의 동생은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뛰어오더군요. 남편 또한 황급히 제게 달려왔지만 저는 남은 힘을 쥐어짜내 두 사람을 뿌리쳤어요. 그리곤 힘겹게 비틀대며 펜션의 제 방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죠. 언니, 괜찮아? 지금 응급실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꺼져. 나한테 신경 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둘 다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처제, 우선 애들 엄마 안정부터 취하게 놔두자. 여보, 일단 좀 쉬어. 그리고 진정되면 우리 내일 이야기하자.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제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동생은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그런 동생을 매몰차게 외면했죠. 아직도 그날 제게 애원을 하던 여동생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네요. 저는 그날 배신감과 원망의 마음을 꾹 내리누르고 우선 동생의 말을 들어봐야 했습니다.
당장 토악질을 할 것처럼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아팠어도 일어나서 동생의 변명을 들어야 했던 거예요. 그랬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가슴을 치고 후회할 일도, 그렇게 허무하게 동생을 떠나보낼 일도 없었겠지만 아무리 이제 와서 후회한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그날 조금 진정이 된 전 곧바로 잠든 아이들을 깨워 택시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너무 큰 배신감에 그 어떤 변명도 두 사람의 입에서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다른 방에, 동생은 거실에 엎드려 잠이 들어 있었는데 그 둘을 깨우지 않기 위해 저는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고 펜션을 벗어났죠. 엄마, 우리 어디 가? 아빠랑 이모는? 아빠랑 이모는 사정이 있어서 같이 못 가. 저는 칭얼대는 애들을 애써 달랬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간단히 짐을 싸곤 집에 주차되어 있던 제 차를 끌고 아이들과 함께 무작정 서울에서 제일 먼 남해로 향했죠. 그동안 그 둘이 그 집에서 희낙낙댔을 모습이 계속 상상되어 한시도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상사에게 대충 사정을 둘러대며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곤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호텔 생활을 했죠. 아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신이 났더라고요. 하지만 전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겠더군요. 그저 기계적으로 애들을 먹이고 데리고 돌아다닐 뿐 제 머릿속은 온통 끔찍한 생각들로 가득했죠. 그동안 왜 두 사람이 저랑 애들만 내보내고 집에서 쉬겠다고 했는지, 왜 꼭 남편이 학교에서 회식을 하고 들어오는 날엔 제 동생과 집 앞에서 만나 함께 집에 들어왔는지 등등 모든 상황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거든요. 제가 남해에 머무는 동안 남편과 동생에게선 수십 수백 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애들까지 데리고 어딜 간 거야? 우선 집으로 와. 와서 이야기해. 언니, 대체 어딨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도 이건 실종이 아니라면서 신고를 안 받아줘. 언니,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어딘지라도 말 좀 해줘.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도 문자에 답장을 하지도 않았죠.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두 사람을 이렇게 제 인생에서 버려버려 하는 건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남해로 간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동생에게선 평소와 다르게 장문의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자를 읽어본 전 엄청난 불길함에 휩싸여 애들을 데리고 즉시 서울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내 언니이자 부모였고 내 길잡이이자 내 전부였어. 근데 평생 언니의 짐이었던 난 결국 마지막까지 언니 마음에 큰 상처만 주고 말았네. 언니, 이젠 더 이상 나라는 짐 때문에 언니 인생 허비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 이제 나라는 족쇄를 언니에게서 풀어줄게. 고마웠어, 언니. 언제까지고 사랑해. 혹시 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남편에게 황급히 전화를 했더니 그 자식은 자기도 동생의 위치를 모르겠다더군요. 냅다 전화를 끊은 전 동생의 문자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서울로 향하는 내내 저는 끊임없이 동생을 향해 원망의 말을 퍼부었죠. 뭐야, 잘못은 지가 해놓고 왜 곧 죽을 사람처럼 이런 문자를 보내? 왜 또 전화 안 받느냐고. 박성은 너, 내가 이런다고 다 용서할 것 같아? 너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 진짜 등짝이 엎어지도록 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아무 일 없어야 돼. 서울에 도착한 전 급하게 제일 친한 친구에게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남편 놈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시부모님께 애들을 맡기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곧장 경찰서로 향하려는데 그보다 먼저 경찰이 제게 절망적인 소식을 전화로 전해주더군요. 거짓말이죠?
죄송합니다. 수색 중 동생분의 시신이 한 모텔에서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니 그쪽으로 와주세요. 동생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경찰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싸늘히 식어있는 동생의 시신을 확인한 전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야, 박성은, 너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언니한테 잔인해? 내가 고작 일주일 동안 벌 좀 줬다고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나도 사람인데 내 마음 추스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걸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목숨으로 갚아? 이 잔인한 거사. 얼른 눈 떠. 빨리 눈 뜨고 나한테 당장 사과하라고. 눈만 뜨면 내가 이번 한 번만 봐줄게. 그러니까 제발 눈 떠. 빨리 나한테 다 연기였다고, 장난이었다고 해줘. 아무리 제가 부르짖어도 동생은 끝내 눈을 뜨지 않았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생의 시신을 병원으로 인계했던 경찰이 제게 동생의 유서와 휴대폰을 건네주더군요. 그리고 유서를 읽어본 전 숨겨져 있던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고 말았죠. 혹시 이 유서를 발견하는 분이 있다면 꼭 제 언니에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니, 나 성은이야. 이 유서가 발견되었다면 아마 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언니, 이렇게 무책임하게 언니를 두고 나 먼저 떠나버려서 미안해. 하지만 난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버틸 자신도 힘도 없어. 그러니까 언니, 이 유서를 읽고 제발 나 좀 믿어줘. 그동안 나도 철저하게 형부한테 당했던 거야. 언니, 난 사실 3년 전부터 형부한테 시달렸어. 처음엔 나도 많이 도망 다녔는데 어느 날 결국 형부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된 뒤론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어. 형부는 그때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언니한테 보여주겠다며 나를 겁박했거든. 난 언니가 받을 충격이 무서워서 형부의 말을 고분거리며 따를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형부한테 시달리면서 형부가 날 겁박할 수 있는 증거들은 더욱더 쌓여갔어. 그리고 형부의 행동 또한 더욱 심해졌지. 형부가 계속해서 날 붙잡고 있는 통에 난 외출도 잘 할 수가 없었어. 결국 참지 못하고 언니한테 말을 해보려고도 했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언니를 보니 끝내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 언니가 그동안 어떻게 힘들게 살았는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언니한테 부모님처럼 든든한 언니의 시부모님과 자매 같은 시누이들, 그리고 나에겐 악마였지만 언니에겐 둘도 없이 좋은 남편이었던 형부와 천사 같은 내 조카들까지 그 모든 것이 언니에게 악몽이 되게 할 순 없겠더라. 근데 바보같이 무작정 참아선 안 됐었나 봐. 내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오해하며 큰 상처를 받은 언니를 보니까 오히려 내가 참은 게 언니에겐 더 큰 상처가 됐다는 걸 알았어. 일주일 동안 이제라도 어떻게든 언니 오해를 풀어보려고 노력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고. 모든 오해를 푼다고 해도 언닌 결국 앞으로 날 보며 괴로워할 테니까 나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그리고 형부가 생각나서 괴롭기까지 할 테지. 그러면서도 언니는 내가 불쌍해서 날 떨어뜨려 놓곤 살지도 못할 거야. 난 그렇게 끝까지 언니에게 짐이 되겠지. 그래서 나 더 이상 언니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이렇게 떠나. 미안해, 언니. 힘들게 키워줬는데 이런 모질이로 자라서. 그래도 언니를 배신한 형부란 인간, 그 인간만은 꼭 단죄해줬으면 좋겠어. 그 인간, 언니가 그렇게 떠난 뒤 날 집 밖으로 내쫓으면서 언니한테 입 뻥끗하면 아예 인터넷에 내 영상을 다 뿌려버리겠다고 겁박하더라. 그리고 내 인생도 모자라 언니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으면 내가 형부를 꼬신 거라고. 형부는 죄가 없다고 언니한테 가서 말하래. 내가 한 번의 실수로 언니한테 말하겠다고 겁박해서
형부가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끌려다닌 거라고 말이야. 형부, 밖에선 세상 착한 인간인 척하지만 실체는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추악한 인간이야. 내가 내 휴대폰에 증거 전부 남겨놨으니까 꼭 그걸로 형부 신고해. 이걸로 그 인간이 언니를 배신한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할 수 있겠지. 이게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언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잘 지내, 언니. 미안해.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속엔 그동안 동생이 모아놓은 수많은 동영상과 사진, 그리고 동생을 겁박하고 어르던 그놈의 문자들이 수십 개가 넘게 쌓여있더군요. 읽는 저도 이렇게 심장이 떨리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이 모든 일을 혼자서 견뎌내야 했던 제 동생을 생각하니 심장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제발 아니라고 해줘, 성은아. 제발 내가 괴로워하는 너를 낭떠러지 앞으로 몰아세운 게 아니라고 해줘. 미안해, 성은아. 난 네 언니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 어떡해. 우리 성은이 불쌍해서 어떡해. 제발 누가 나 좀 그냥 여기서 죽여주세요. 저는 동생의 유서와 휴대폰을 끌어안고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방문 앞에서 절 돌아보던 동생의 간절한 눈빛이 떠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동생은 저를 위해 극악무도한 그놈의 만행을 견뎌왔건만 저는 그런 동생을 끝까지 믿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동생에게 절망을 안겨줬던 거예요. 여보, 처제는 어딨어? 그 순간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남편이 저를 부르며 달려오더군요. 아직까지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놈은 가증스러운 눈물을 글썽이며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저는 소름이 끼쳐 그놈의 손을 단숨에 뿌리쳤습니다. 그리곤 휴대폰을 쥔 손으로 그놈의 뺨을 아주 세게 날려버렸죠. 아! 뭐야? 뭐로 친 거야? 여보, 내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나 정말 억울해. 그동안 처제가 나한테 얼마나 들러붙었는지 알아? 난 처제가 당신 동생이니까 어떻게든 기분부터 맞춰준 후에 잘 타이르려고. 아! 왜 말을 하는데 또 때려? 다 오해라니까. 죽은 사람한테 말을 해보라고 할 수도 없고 진짜. 뭐? 누가 누구한테 들러붙어? 이 악마 같은 인간아. 넌 사람도 짐승도 아니야. 짐승도 같은 짐승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굴지 못해. 네가 내 동생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동안 네가 내 동생한테 했던 모든 짓들 나 다 알고 있다고. 안다고? 에이, 내가 한 발 늦은 건가? 여보, 일단 진정해봐. 일단 산 사람은 살아야지. 당신 우리 애들을 당신처럼 아빠 없는 애로 만들고 싶어? 우선 우리 처제 장례부터 치르고 얘기하자. 어? 이거 우리만 입 닫으면 우린 남들 눈엔 계속 행복한 가족으로 보일 수 있어. 정신 나갔니? 돌았어? 머리에 망치라도 맞았니? 내가 왜 너랑 계속 가족으로 남아? 우리 애들한테 너 같은 인간을 아빠로 남겨두라고? 너 같은 인간은 우리 애들 앞에서 아예 치워버리는 게 100번 나아. 그냥 죽어. 죽음으로 내 동생한테 사죄해. 이 악마 같은 놈아. 저는 그놈에게 미친 듯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결국 옆에서 지켜보던 경찰들이 저를 말렸고 저는 도망가는 그놈에게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절규했어요. 내가 너 절대 가만 안 둬.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복수할 거야. 저는 빈소를 차리기 전 동생의 유서와 휴대폰을 증거로 그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그놈을 고소했습니다. 그놈이 혹시 멀리 도망이라도 갈까봐 말이죠. 당연하게도 그놈은 동생의 장례식에 오지 못했고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과 두 시누이만이 동생의 빈소를 찾아왔더군요. 엘미야, 괜찮니? 아휴,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사돈 처녀 마지막 가는 길에 대신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아서 왔다.
용서요? 네, 구하세요. 제가 마음 같아선 다들 그냥 쫓아내버리고 싶은데 우리 성은이가 당신들을 너무 좋아했으니까 자신이 당신들의 진짜 가족이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알아요. 아가씨들도 어머님 아버님도 아무 잘못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놈 가족들인 당신들이 너무 미워요. 내 유일한 가족이었던 내 동생을 그렇게 만든 그놈 가족인 당신들이 지금 미친 듯이 믿고 원망스럽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조무만 하고 가세요. 아셨어요? 사실 시댁 식구들이 그놈 가족인 걸 빼면 무슨 죄가 있었겠어요? 그 수많은 원망의 말들은 전부 제 자신에게 하는 말과 다름없었죠. 동생을 그렇게 만든 사람은 결국 저였으니까요. 그렇게 화장된 동생의 유골함을 납골당에 안치시키고 나오는데 눈꽃 한 송이가 떨어지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눈발은 마치 동생이 제게 작별 인사를 하듯 제가 유족버스에 올라타는 그 잠시 동안만 내린 후 자취를 감추더라고요. 그게 그 해의 첫눈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애초에 전 겨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눈 소식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의 그 짧게 흩날리던 눈꽃송이의 모습만은 두고두고 제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죠. 동생의 발인이 끝난 후 저는 즉시 남편의 학교로 쳐들어갔습니다. 학교에 미리 전화해보니 뻔뻔하게도 그놈은 조사를 받으면서도 학교에 출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마 처벌을 받기 전까진 최대한 아무 일도 없는 행세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저는 학교 1층의 게시판과 저언층의 복도 곳곳에 준비해간 종이들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교사 김동성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김동성 선생은 교육자 집안의 아들이란 타이틀을 달고 세상 착한 사람인 척 거짓 가면을 쓴 위선자입니다. 김동성 선생은 함께 살던 16살이나 어린 처제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행을 지속적으로 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들키자마자 모든 죄를 처제 혼자만의 일로 뒤집어 씌우려고까지 한 천벌받을 인간입니다. 현재 그 처제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상태입니다. 김동성 선생은 그 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과연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교육자들과 현명한 학생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해도 좋고 학교 측에서 절 고소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2번 다시 저놈이 세상을 향해 고개를 들고 다니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당황한 교사들과 수희 아저씨의 손에 끌려 나가게 됐는데 마지막까지도 저는 굴하지 않고 남은 종이를 아예 구경하는 사람들을 향해 뿌려버렸죠. 그렇게 끌려 나오는데 수많은 학생들 뒤로 어리 빠진 표정의 남편이 보이더군요. 저는 그놈을 향해 분노로 불타는 눈빛을 보내며 마지막으로 가운데 손가락을 그놈에게 펼쳐 보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학교 측에서 그 어떤 걸로도 고소를 당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에게까지 전부 알려진 그 일은 학부모들의 귀에 들어갔고 요즘 시대에 학부모들의 입김은 정말 엄청나더군요. 결국 그놈은 학부모들의 엄청난 항의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면직 신청을 해 교사자를 내려놓게 되었죠. 이후 그놈은 불법 촬영, 협박과 더불어 친족에게 입에 담지 못할 짓을 저지른 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 어쩌나 두려웠는데 친족에게 그런 행동을 가했을 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8년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내려도 그놈이 저지른 일에 비하면 가벼운 형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놈에게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하는 수 없이 쓰린 마음을 달래야 했죠. 이후 그놈과 호적 정리를 한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집을 판 후 이사를 했습니다. 그 집엔 동생의 아픈 흔적이 가득해 차마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거든요. 이사를 하기 전 시부모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더군요.
두 분은 차마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한 채 제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셨죠. 시아버지는 제게 흰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애미야, 미안하다. 네가 우릴 보기 불편해할 건 알지만 마지막으로 너에게 이 돈을 건네주고 싶었다. 이게 뭔데요? 저 두 분에게 위자료든 뭐든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아요. 그 인간의 흔적이 묻은 돈은 그 어느 것도요. 이건 예전부터 나랑 내 아내가 사돈 처녀 성은이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모아놨던 돈이야. 1,500만 원밖에 안 된다. 애미 네가 사돈 처녀 시집 보낼 때 돈을 많이 보태주지 못할 것 같아서 네 마음의 짐을 좀 덜어주려고 모아놨었어. 우리가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니? 부조금으로 내도 네가 받지 않았을 테니 한참을 고민하다 이렇게 찾아온 거란다. 애미야, 아들을 잘못 키운 내가 너에게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쉽게 할 수 있겠니? 앞으로 시내도 나준이도 보고 싶다고 말하지 않으마. 그저 애들을 위해서 삶의 끈을 스스로 놓지만 말아주려무나. 염치 없이 이렇게 부탁하마. 행복하지 못해도 더 이상 불행해지지 말거라. 정말 미안하다, 애미야. 저는 두 분께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 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토록 동생이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길 바랐건만 제게 남은 건 제 동생을 그렇게 만든 부모가 들려준 동생의 결혼 자금뿐이라는 사실이 허망하고 서글펐어요. 그게 시부모님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주신 돈은 제 동생과 같은 일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전부 기부를 했죠. 저는 이사를 한 후 아이들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어요.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딸의 숙제를 봐주다 보면 과거 제 옆에서 숙제를 하던 동생의 모습이 떠오르고 열이 많이 나던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저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학원에 가지 말고 자기랑 있어달라던 동생의 어리광이 떠올라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곤 하죠. 저는 이 사연을 제 죄에 대한 영원한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이곳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자식들 덕에 가끔 웃기도 하겠지만 전 대부분의 날들을 동생을 향한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괴로워하며 살아갈 테죠. 하지만 제 동생은 더 이상 저처럼 울지도 웃지도 못한 채 28의 어린 모습으로 사진 속에만 남아있게 되었죠. 저는 앞으로 자식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 세상을 힘내서 살아가겠지만 제가 동생에게 진 죄는 영원히 잊지 않고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동생을 만나는 날 무릎을 꿇고 다시 용서를 빌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뒤 동생을 만나기 전에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동생에게 미리 사죄의 편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성은아, 언니야, 하늘에선 편안히 지내고 있니? 엄마 만났어?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네 걱정을 참 많이 하셨는데 나한테 화가 많이 나셨지? 성은아, 언니는 아직도 널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의 꿈을 계속해서 꾸곤 해. 꿈속에 나는 널 모른 척했던 과거의 날 보고 끊임없이 소리치지. 향미야, 얼른 성은이를 잡아. 잡고서 얼른 미안하다고 해. 혼자 힘든 시간을 견뎌냈던 성은이를 제대로 외면하지 마.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난 항상 너를 그대로 보내곤 하더라. 꿈속에서조차 난 단 한 번도 그렇게 널 붙잡지 못했지. 이건 꿈에서조차 일말의 위로도 받지 못하도록 네가 내게 주는 형벌일까? 성은아, 그런 거라면 언닌 오래도록 벌을 받아도 괜찮아. 난 그래도 싼 인간이니까. 다만 하늘엔 더 이상 널 괴롭히는 것들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길 간절히 바랄 뿐이야. 성은아, 널 낙골당에 두고 오던 날 짧게 흩날렸던 눈송이들이 정말 너였니? 그런 거라면 앞으로도 눈꽃으로나마 가끔씩 나한테 찾아와 줄래?
손대면 금세 사라지는 눈꽃이지만 그렇게나마 네 체온을 느끼고 싶다. 성은아, 그때 잠시나마 널 믿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100번, 1000번을 말해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영원히 너에게 사과할게. 먼 훗날 꼭 너를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해, 내 동생.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다들 몸은 춥더라도 마음만은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고 긴 저의 후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